저기 4페이지로 갈까요? 별 얘기도 아닌데 너무 길게 했어요, 사실. 그 입구에서, 앞에 이제 파편적인 이야기들, 그 맥락, 배경 얘기를 좀 했는데,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슨 잘 정립된 어떤 정당이라든지 어떤 그룹이 자기를 내세운 선언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추방되고 쫓겨난 자들, 이주자들이 기본이 됐던 그룹이고, 물론 이제 막스도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요때 45년에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이제 무국적자가 됩니다. 막스 자신도 런던 방문하기 직전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쓰면서 했던 얘기도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들. 사실 부르주아 혁명이 얼마나 유토피아적이에요. 천부인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좀 다르잖아요. 공산당에서는 연어는 인류는 하나다 아름답죠. 그런데 왜 이들은 하려고 그걸 찢어내려고 했는가에는 제가 아마 처음에 말을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파탄이랄까 공격.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는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프랑스 이권 선언은 내셔널리즘의 전형이고요. 그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게 네이션 혁명이고 그런 그 네이션의 균열, 그러니까 계급적 균열이라고 할까 이 점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색채, 다르게 접근했던 것이고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망부의 노동자의 단결하라와 우리 모두 인류는 형제다라고 하는 구호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이름을 공산주의를 그렇게 택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바로 말해주진 않지만 매우 정황적으로 이 텍스트가 어떤 성격을 했을지 굉장히 색깔을 입히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두 번째 말했던 건 이제 선언이라는 형식이 매우 흥미로운 형식이다. 지금은 뭐 흔한 형식일지 모르지만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어떤 글이 쓰여진 거 운동가들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물론 인권선언도 선언이지만 그때는 디클레어 하는 거죠. 그 디클레어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가 옛날에 지방 저기한테 포고령 내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물론 인민이 그 이름으로 황제 자리를 차지해서 한 거죠. 그러나 그 형식은 어쨌든 그 형식은 같죠. 자리를 인민이 차지해서 군주가 옛날 행사하던 그 권리 디크리 그 국왕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부르주아들이 그 자리에서 한 거죠. 그럼 매니페스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주. 그런 점에서 선언이라는 형식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들어가면 시간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이 선언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4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달라고 합니다만 선언의 텍스트가 묘하게 아까 이제 첫 구절에 공산주의 유령이 하나 배회하고 있고 이 반동배들이 메테른이나 이런 애들이 유령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데 요는 유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체가 없는 거예요. 신체까지 가지면 이제 영혼이 신체까지 있으면 사람인데 어떤 신체는 없는데 계속 유령이죠. 유령이 뭔가 자기 신체가 안 맞거나 하여튼 신체가 그 신체가 아닌 거죠. 자기 신체가 아닌 영혼이 유령이네요. 신체성이 떨어지는 게 물론 완전히 관념이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령은 신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점에서 그 신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과 매우 맞는 말이 시간성이 안 맞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어긋남과 유령은 매우 깊이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을 마르크스가 이 선언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지만 현실에는 공산주의자가 없다 이거예요. 커뮤니스트가 아직. 탄압은 이미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실체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우리가 그 실체가 되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자부할 때다 지금 이런 얘기니까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묘하게 그 선언에 쓰는 문장을 그대로 쓰면 장차 복수에 이거 이사야 발리냔 말이구나. 이사야 발리는데 잘 말했어요. 장차 복수에 나설 미래 세력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름으로 현 질서를 고발하고 있다. 장차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단결해가 뭐 할 애들인데 우리가 장차 공산주의자인데 있는 그 이름으로 아직 단결도 안 했고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고 그만 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 문장이. 아직 단결도 안 했고 아직 실체로서 이렇게 조직도 안 돼 있는데 그 말로 그렇게 돌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걸 자부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없는 거의 이름으로 현재에 싸운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아직 없는 존재의 이름으로 현재 싸움을 벌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했지만, 망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역으로 그 단결하라는 말이 프롤레타리아 내지 노동자 계급을 산출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마치 있는 사람 부른 것 같지만 아직 없는데 그렇게 부름으로써 호명 효과로 그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앞에 유령이 신체를 요구하는 형식이나 이 텍스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이나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미 운동을 하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까딱스럽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생각해 볼 것이 많아서 진짜 박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시간에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이 유령이 들어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아직 몸뚱아리가 없는데 정신이 왔다. 그쵸? 그럼 이 몸뚱아리 없이 온 정신을 유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보통 그동안이 아니라 이 뒤에 마르크스는 사실 그 지난번에 브루메르 18일 얘기를 했지만 51년에 그 프랑스 48년부터 쭉 그 51년까지 일어난 일들을 쭉 쓴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이랑 브루메르 18일 쭉 보면 거기도 유령 얘기 나오는데 거기는 과거에서 온 유령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영혼을 가진 루터. 그러니까 몸은 루터 몸인데 바울의 정신이 들어왔다. 혹은 로마 공화정의 정신이 들어온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 물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촌의 옷을 입고 삼촌의 정신을 좀 끌어가다 써보려고 했던 그 보나파르트. 물론 거기는 이제 정신까지 못 오가서 혁명적 정신을 안 부르고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지만 바로 이게 이제 이것도 유령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몸은 썩었죠. 바울의 몸은 이미 먼지가 된 지 오랜데 바울의 정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반복된다라고 기념비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반복은 유령적일 수밖에 없죠. 몸 없이 정신이 온 거니까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의 흥미로운 점은 이게 미리서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왔는데 공산주의는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 바울은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지났는데 몸은 없는데 정신이 온 거고 공산주의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정신만 와버렸어요. 미래에서.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몸을 못 챙겨왔어요. 그러면 현재에서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유령이라고.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상의 어긋남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래에서 온 유령인데 이 유령 테마를 실제로 뭐 그 데리다가 마르크스 유령이라는 책도 썼지만 유령 테마가 정말 많이 나오긴 해요. 그 유령이라는 말 굉장히 마르크스가 많이 씁니다. 지난번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물론 언급을 최인사 선생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유령 그 청년 헤겔파라든지 독일 이데올로기도 넓게 봐서 포에르바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퉁 쳐서 그들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을 유령이라고 공격합니다. 특히 슈티르너에 대해서 유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구만 있지 현실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구만 있지 급진적 문구만 있지 현재 운동은 아무것도 없는 애들, 현실의 실천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똑같죠. 여기서 현실이라고 말하기 신체성이 없는 말들을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브루메리 18일에서 언급한 게 있고 늦게까지도 계속 언급해요. 자본에 나오는 그 가치를 마르크스가 유령적이라고 부르죠. 감각적 초감각성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실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실 거예요. 제가 이를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저한테 비싼 물건이 없어서 아쉬운데 어쨌든 전혀 종류가 다른 일단은 제 책가방과 이 모나의 볼펜을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가 미쳤냐고 그럴 수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용도 하나는 쓰는 거고 하나는 담는 건데 왜 미쳤냐고 하냐면 뭔가 딴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게 있어요. 집을 두 채와 땅 100평에서 뭔가 보는 게 있어요. 저거하고 저거는 하나는 거주용이고 하나는 뭔가 뭐 경작용이지만 이 사람이 이 둘 사이에 뭔가 보는 게 있다고. 둘을 바꿔도 된다고 할 때는 이 주택에서 이 땅을 봤는데 이 주택의 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는데 실제 또 보여요. 그러니까 다들 말하는 거예요. 너 수지 맞았다고. 맞다. 어깨 가치가 그거라고. 이것을 비유하자면 햄릿에서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 유령이 진짜 아빠 얼굴을 하고 난 지가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해요. 그 무당들이 그 막 하다 보면 몸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목소리로 막 말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손인가 뭐 TVN에서 뭐 하던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게 한다고. 그러면 감각할 수 있는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각이나 시각이나 만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데 집의 가치가 땅으로 나오는 것은 땅은 집하고 전혀 다른데 만지거나 감각 혹은 바게트빵 100개하고 뭐 가방 2개가 있으면 가방 2개에서는 빵 냄새가 안 나고 먹을 수도 없는데 희한하게 얘의 가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 정말 여기 있다고요. 아버지의 유령이 이 이상한 신체에 깃드는 것처럼 혹은 무당한테 깃든 것처럼 죽은 자의 뭔가가 그래서 이 몸에 거기 들어있는 무엇 그거를 마르크스가 유령이라고 말하고 가치는 유령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마주서고 있다고. 얘의 가치가. 얘하고 얘가 바뀐다 할 때 얘의 가치가 얘로 표현된다 할 때 아무래도 안 닮았지만 정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얘의 영혼이 여기 들어있어요. 가치 영혼이. 여기. 그걸 보고 마르크스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왜 이걸 보고 안 놀라냐고 상품. 난 너무 놀라운데 이거 유령 아니냐고. 유령적 대상성이라고 보는데요. 마주하고 있는 것이 유령이라고. 예. 그러고 보면 유령이란 말을 징그럽게 좋아해요. 마르크스가. 굉장히 여러 번 썼고. 근데 여기 그 텍스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체로 유령이 부정적이에요. 마르크스에게. 대체로. 심지어 가장 그나마 중립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 브루메리 18일에서의 유령인데 그 혁명적 정신으로서 들어온 거. 유령이라고 부르질 않죠. 그때는 혁명적 정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의 혁명적 정신이 루탄 동계. 그냥 유령이란 말을 안 쓰고 싶어서. 그러나 유령이에요. 근데 그때조차도 19세기 혁명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래에서 와야지 과거에서 가져올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나마 높이 평가한 것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텍스트, 이 공산당선에서는 잘 왔다 유령,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 대주자. 걔가 정차 가수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예요. 여기 깃드세요. 공산주의요. 우리 단체에 깃드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운동에 깃드세요라고. 그래서 너무 특이하다. 즉 미래적인 유령이 현재에 출몰 하는데 옛날 그 유령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항상 과거에 있는데 그 몸을 잃어버리고 원혼처럼 왔다가 여기 깃드는 것인데 막스의 이 공산당 선언에서만 유일하게 유령이 미래에서 왔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죠.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배자들이 반대당파한테 자꾸 너 공산주의자 이렇게 했지만 거기 말했지만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가 이미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게 재밌는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없는데 인정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지배자들이. 그러면 한편으로는 없는 실체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유령. 그런 거 같죠. 유령이 없지만 아이들을 밤길에서 집으로 막 빨리 몰아넣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를테면 유령이. 그러면 유령은 없는 것인데 영향력을 발휘하면 했다. 이번에 우리 할로윈 데이인데 유령이 나타보자. 우리가 유령이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논의 구도로만 보면. 이 텍스트 구도로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가 되자이고 혹은 몸뚱이가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단결하라고. 그 얘기는 이 시점 발화의 위치가 어디냐면 누구의 위치인 것 같아요? 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령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마치 몸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 텍스트가 유령의 목소리로 몸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프롤레타리아트들한테. 공산주의란 몸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마치 무당이 써서 이 텍스트를 공산주의 유령의 영혼을 내주고 그 공산주의 유령이 프롤레타리아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이 메시지를 근데 미래에서 왔어요. 자, 이 텍스트를 굉장히 제가 막 이상하게 SF로 좀 만들어버렸는데 SF의 신비주의의 무슨 부판으로 만들어버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서 와서 말했다. 그런데 그래서 촉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미래의 기념비라고 하는 우리 강좌 제목을 어떻게 볼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미래의 기념비란 말이 가능할까 해서. 왜냐하면 기념비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매우 주요한 방법 중에 니체가 나열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 많은 역사에서 실제 우리 행위의 규범의 행동의 많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요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요때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을까? 요때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이미 그의 유령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를 뭘 해보려고 1987을 여기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게인 1987 이런 게 다 기념비적 역사죠. 과거에 훌륭했던 일, 현재에는 딱히 좋은 동료를 못 만나고 위대한 스승이 현재에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서 스승을 불러오고 동료를 불러오는 역사적 방법이 기념비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과거만 관계되고 있고 그것이 브루메르 18이라는 텍스트에서 마르크스가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마르크스는 19세기 혁명,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걸로 안 된다. 미래에서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기념비란 말을 물론 쓰진 않죠. 마르크스가. 그런데 이 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를 반복하는 것. 과거를 오늘날 반복하는 게 기념비적 역사인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복할 수도 있지 않은가. 과거에 한번 이미 일어났던 일, 이미 일어났지만 다시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용법이 가능할까? 미래를 반복한다는 말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지금 하면 반복의 용법이 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과거를 대칭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표현이 이상해요. 일어난 일은 과거니까. 자라투스트라식으로 말하면 에스바, it was예요. 근데 I wil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고. 라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 과거에 대해서는 흔적을 찾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흔적을 찾고 뭘 찾고 이게 흔적이라는 건 과거가 남긴 거예요. 현재. 그런데 현재 미래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는 말하면 징후 조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현재에 올 때 조짐이 있다. 징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칸트가 철학자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방식이 돼요. 칸트가 학부들의 논쟁이라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우리는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뒤에 어떻게 우린 점쟁이도 아닌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경험뿐인데 별 보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아그노시스가 아니라 프로그노시스 미리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징후를 미리 읽는 것, 징후를 읽는 것, 조짐을 읽는 게 가능하다면 그게 어떻게 할까? 그것은 바로 이미 답을 말해버렸는데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징후를 읽을 때다, 사인을 읽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을 읽을 때. 병어로 말하자면 콧물을 흘리고 콜록콜록 할 때 저녁에 열 날 거리라고 마치 애연자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조짐을 봤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짜라투스트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짜라투스트라에게 때가 왔다. 정오의 때가 온다는 걸 기다리는데 그 책의 마지막이 조짐으로 끝난다고. 사인, 자힌, 징후가 있다. 자, 다시 물으면 미래를 기념비적으로 사고한다. 미래에 대해서 반복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에서 미래의 조짐을 볼 수 있는가, 도래하는 것의 징후를 읽을 수 있는가이고, 이 점이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만약에 그 공산주의 유령을 미래의 도래하는 미래라고 읽었다면 그는 현대사회에서 징후를 읽어내야 돼. 그것이 있는지. 선언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 뒤에 미리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생산력하고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가장 연락에 발전하는 것 속에 미래가 들어와 있는 걸 봤어요. 부르주아의 죽음을 봤어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부르주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봤다 이거예요. 봤다는 게 점쟁이처럼 미래 쫙 카드 펴보니까 봤다가 아니라 조짐이 있다. 징후가 있다고. 혁명가는 그 징후 조짐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당기는 거, 그것을 예비하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징후를 본다는 사람은 때가 온다란 말을 써요. 때가 온다. 성경의 맨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고 짜라투스트라가 맨날 하는 얘기고 니체.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아까 말했죠. 지금이 절호의 때다. 카이로스죠. 일종의 뜻으로 보면 호호차이트. 지금이 가장 그때 절호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달력의 한 때가 아니라 정말 절호의 때가 왔다라고 이 선을 말합니다. 즉 브레이킹 타임이에요. 타임을 끊어야 이 타임이 어긋나면서 들어옵니다. 물론 과거의 유령도 들어올 것이고 미래의 유령도 들어올 수가 있죠. 시간이 안 맞게. 그 점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념비적 역사는 항상 이제는 과거 거를 지금 다시 할 수 있어라고 말해왔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미래에서 온 것에 대해서 지금 화답할 때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단결의 이 공산당 선언이란 그런 의미를 갖는다. 말이 되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시간성이 있는데 니체는 당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금 말한 어긋난 시간, 미래와 과거에 관한 얘기, 특히 미래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공산당 선언이 싸우려고 하는 시간성이 있죠. 이 시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현대라고 하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산당 선언이 4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 1절의 주제예요. 현대란 무엇인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던. 지금 뭐 포스트 모던 얘기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여전히 모던이죠. 근데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데 이 절을 쓸 때는 주어를 다 부르주아는 못 쓰고 있어요. 물론 앞에 한 단락, 한 두 단락만 현대가 어떤 것이다고 묘사한 뒤부터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를 쓴다, 서브젝트를 쓴다는 것은 이것이 부르주아의 시대, 단순히 부르주아가 이로운 시대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만든 주체가 부르주아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서브젝트라고. 그러니까 즉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를 닮게 만든다라고 부르주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전 시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시대에 누가 앉았다 이게 아니라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 그러니까 누가 물려준 걸 받은 세습귀족이 아니고 부르주아는 주어라고 서브젝트라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립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디 수로로 앉혀진 게 아니에요. 세습되는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문장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 구조를. 그래서 주어가 다 부르주아로 돼 있어요. 1절만. 중간에 앞 두 달라인 것만 빼고. 그래서 다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라고 제가 써놨군요. 상당 부분이랍니다. 앞에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부르주아가 주인공인 시대예요. 단순히 부르주아가 높은 권력을 차지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가 만든 시대. 제가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가 만들어낸 시대라는 점에서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럴 때 이때 이 그가 만들었단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더니티란 말이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 맨날 현대문화론 어디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던이란 말이 라틴어 모데르네가 뉴란 뜻이라고. 그래서 독일어로 가면 순전 노이에자이트 뭐 이렇게 신시대 모르고 우리 옛날 신여성 뭐 이런 게 다 이런 거죠. 신자가 그냥 아주 근대 상징이에요. 왜 이렇게 신자냐면 원래 라틴어 어원인 모데르네가 모던이 뉴란 뜻이에요. 그걸 한자로 쓰면 신이죠. 뭐. 모던 보이, 뭐 모던 걸, 뭐 이런 게 신여성, 신천지, 온갖 잡지들의 이름이 다 신이 붙어요. 어떤 시대예요. 근데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달력의 시간 속에서 모든 오늘은 어제보다는 뉴고 모든 내일들도 오늘보다 뉴일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우리 시대를 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되면 올드일 텐데 왜 뉴라고 부를까? 이거는 캘린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뉴에는 가치가 부여된 뉴지 달력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뉴라고 말한 그 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어제보다 달력으로부터 뒷장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새 것이 중요하고 새 것이 가치 있고 새 것만이 훌륭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앙시행이라고 하는 구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어제는 오늘보다 구죠. 올드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래된 것, 전통 그런 데서는 원로들이 발언이 세요. 나이 먹은 사람의 발언이 세고 전통이 더 중요하고 뉴는 뭐냐면 신상이 더 좋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내일 나올 것이 오늘 나올 것보다 분명히 더 좋아. 이런 관점의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로부터 계속 타락해간 역사가 암고 뒤집힌 거죠. 분명히 오늘은 내일보다 낫다. 시간이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가치가 부여돼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진보 아무리 꼴통 보수라도 진보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주의, 발전주의가 근대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시간 규정해가 새 것이 같이 있으니까 더 내일이 나을 거니까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역사주의 시대이고 근대는 항상 뉴 그러면 내일이 계속 더 나아지고 내일이 더 의미를 갖게 되니까 과거보다 발전주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업적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걸 계속 업적이 쌓이게 되겠죠. 이것이 역사주의죠. 6페이지 제일 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혁신 중독의 사회가 모더니티예요. 이 선언의 1절을 한 단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혁신 계속
부르주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기는 괴테의 파우스트적 인간이라고 부르주아는 보고 있죠. 끊임없이 업적을 쌓아가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 파우스트는 마르크스가 자본에서도 이제 자본가의 전형으로 씁니다. 예전에는 유지함으로써 지배했는데 얘들은 지배하기 위해서도 혁신해야 돼요. 깨부셔야 돼. 해체해야 돈을 벌어. 예전 것은 유지해야 돈을 버는데. 왜냐하면 유지해야 특권으로부터 세습귀족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유지해야 특권이 생기는데 자본가는 돈을 벌려면 해체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더니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굳고 녹슨 모든 것들은 정착되기 전에 낡은 것이 되고 증발되어 버린다. 뭐죠? 예전에 누구의 그 현대성의 경험이라고 쓴 무슨 버만? 뭐죠? 무슨 버만? 마셜 버만 맞죠? All that solid is melting there인가? 모든 단단한 것들은 녹아 사라진다.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의 문구죠. 이게 현대고, 현대를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액체성 내지 기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건축적인 구조로서 이전 체계를 이해한다면 딱 굳어있는 지금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코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그 코드적 가치가. 특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코드죠. 규범들이 있고 신분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근대에 오면 흐름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코드적인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탈코드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겠죠.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되게 막 감탄하는 막 문장, 낭만적인 문장들이 막 주구장창 튀어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신성시된 것들이 다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된 것들은 정착되기 전에도 낡은 거예요. 핸드폰 다 고장도 안 났는데 벌써 낡아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신분적인과 정체된 것들은 증발되고 신성한 것들은 모독된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상의 지위와 상호 연관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경계들이 유동화되고 액체성으로 돌변한다. 모든 신성한 것들은 주술적 성격을 잃고 말하자면 탈주술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후광, 일종의 아우라 같은 것들이 다 깨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코드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권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분위기가 아우라라면 그런 것들은 딱 다 깨진다. 뭐 차디찬 얼음물이라는 금전관계 속으로 다 처박힌다고. 얼마짜리야가 중요하지 뭐. 자, 이거를 크게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부르주아 사회의 특징을 선언에 나온 문장들을 요약했는데 첫 번째 생산,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생산과 관련해서 먼저 보자면 생산과 소비가 대공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을 열리고 또한 세계 시장은 다시 공업을 발전시킨 속으로 간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아까 모든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팽창이라고 끊임없는 팽창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나아가야 되니까 끊임없는 팽창이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나 모든 문명들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흥미로운 표현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부르주아 상품의 싼 가격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만리장성을 쏘아 무너뜨리고 이때가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아편전쟁 나고 이 선언 쓸 때가 나중에 그 자본 쓸 때는 그 태평천국엔 아닌가 뭔가 의미하면서 뭔가 프롤레타리아 반격이 시작된 것처럼 막스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바로 식민주의 문제가 자본주의하고 바로 껴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일종의 한포 사격, 상품을 한포, 대포에 비유했어요. 아무리 만리장성 쌓아봐야 물건 싼 것이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를 아주 초토화한다는 거예요. 대포화리 하는 것이 모든 관계들이 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부르주아들은 죽을래, 생산 양식 바꿀래. 이고 그것을 칼을 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포를 쏘는데 대포알이 상품이라고 막 날아가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인데 부르주아지는 자기 모습대로 체계를 창조한다. 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주인공이다라고 했던 게 그건데요. 두 번째 정치 영역에서 부르주아지들은 인구들을 집중시키고 소유를 집중시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이션을 만들어낸다. 인구를 균질화시킨다. 모든 신분 질서들을 다 깨버리니까. 마르크스가 항상 하는 말처럼 화폐는 귀족을 몰라봅니다. 신분도 몰라봐요. 돈을 들고 온 사람 마음이지. 귀족이 1,000원짜리 냈다 그래서 뭐 귀족 아닌 애가 10,000원짜리 낸 것보다 더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몰라봐요. 철저한 평등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코드를 몰라본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 깨니까 어떻게 되냐면 균질화돼요. 사람들이 다. 법 앞에 평등은 없고 돈 앞에 평등하죠. 다.
아주 모두가 균질화돼요. 코드들이 깨지니까 경계들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서 균질화되는데 마르크스는 이걸 재밌게 표현했어요. 균질화되면 이제 평등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중앙집권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균질화와 중앙 거대한 권리가 어떻게 생길까? 이거는 누구죠? 미국의 민주주의 있은 토크빌도 한 얘기고 희한하게 신분제사에서 다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럴 때는 권력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무리 루이 14세 권력이 커봐야 지 눈에 띄는 데까지예요. 무슨 궁 하나 넘으면 보이지도 않는 애한테는 힘이 안 미쳐요. 거기서 뭐 하는지 몰라. 눈에만 안 띄면 돼. 그런데 아무리 약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도까지 힘을 행사한다고. 완벽하게.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희한하게 균질화될수록 코민들이 해체가 되고 문중이 안달보고 공동체가 깨질수록 전부 다 국가에만 의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희한하게 모두가 균질화될수록 모든 코민들이 해체될수록 중앙정부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모두를 균질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중앙 권력을 창출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네이션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이 생긴다. 그것이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 부르주아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질화시킨 뒤에 모두의 보편적 이익을 특정 계급의 이해로 관철된다 이런 거죠. 세 번째가 사회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부르주아가 만든 사회는 사회 영역에서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예전에는 물론 꼭 신분이 아니어도 뭔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개인화돼 있지 않았을 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마르크스가 종종 말하지만 화폐는 자기가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는 공동체를 다 깨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바로. 예전에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데 화폐가 매개하게 되면 모든 관계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등화되는데 개인화되고 그래서 신비적인 것들이 다 깨져버린다. 아직도 무슨 뭔가 호의적으로 내가 돈 더 줄게라고 귀족들이 맨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그냥 강탈한지 이런 거 다 불가능하다. 신앙적 광신, 기사적 열광, 속물적 감상 이런 거 다 나가고 이기적 타산이 차디찬 얼음물 속에 들어간다.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상인적 계약, 즉 사회계약론이 나오죠. 사회계약론은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개별화된 주체로서의 개인, 원리로서의 상업적 계약, 목적으로서의 이득. 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원리가 정립이 되죠. 사람이 모이는 원리가 이득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결합하는 원리가 코민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어떻게 오냐면 개인이다. 그러면 그들을 결합을 개인이니까 모르는 애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서 써야 된다. 그래서 방법으로서의 계약, 주체로서의 개인, 목적으로서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념으로 사회가 재편되는 거죠. 마르크스가 이렇게 저처럼 꼼꼼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어쨌든 금전적 관계로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들이 다 파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7페이지 정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욕구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역, 특정 신분 혹은 특정 뭐에 따라서 욕망의 구조들이 다 다를 텐데 이제 들어가면 중국부터 한국 그리고 뭐 유럽의 어떤 나라, 남미 어떤 나라 다 아이폰 좋은 거 원하는 거야. 그냥 새로 나온 버전 있으면 다 뛰어간다. 욕구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욕구가 욕망이. 자, 정서가 똑같아지고 욕구가 똑같아진다. 세계 시장은 상품은 욕구의 대상, 욕망의 대상인데 그것이 세계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움직임이 세계적 수준으로 되니까 정서가 세계적이고 어떤 사람이 흥분하는 것을 어떤 민족이 흥분했던 어떤 문장을 다른 민족은 어이없어하고 한 민족이 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른 민족은 광기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똑같아져요. 저 사람이 감동하는 게 나도 감동하게 돼. 그래서 비로소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괴테를 다 좋아해. 거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부르주아 바로 세계 시작이 세계문학이 탄생한 것이죠. 우리 민음사에서 세계문학 전집 나오잖아요. 부르주아가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문학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정서의 영역에서 같은 일에 기뻐하고 같은 일에 슬퍼하니까 옛날에는 제가 기뻐하는 거 나는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정서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부르주아가 구축한 세계다. 이게 부르주아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되게 고급스러운 선언문이에요. 어떤 당파가 자기를 선언하는데 세상을 진단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뒤에 읽기는 참 좋아요. 명문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공산주의 혁명은 차치하고 부르주아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꽤 감동적으로 쓴 문장이에요. 그런데 부르주아지가 생산하면 안 될 것까지 부르주아지는 생산해 버렸어요. 뭐냐? 자기의 매장인, 자기를 묻어줄 사람까지 생산했다. 이게 이제 역설인데, 패러독스인데. 거기요.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매장인을 만들어낸다. 부르주아 생산이 하나의 역설에 부딪히는데, 말하자면 부르주아지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자기를 팍팍 펼쳐나가는데, 그 역동성의 결과물이 부르주아의 죽음까지 생산해내버렸어요. 그에게 부를 준 것이 그에게 죽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마법사에 비유해서 여전히 참 주술적이죠. 매지션이라고요. 근데 어떤 매지션이냐면 저승에서 사바사바에서 유령을 부르주아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불러냈는데 그때 불러나온 유령을 이번에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고 생각해요. 생산력이에요. 부르주아가 불러낸, 저승에서 불러낸. 근데 불러냈는데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센 애를 불러냈어. 내가 써먹으려고 진이 나오라고 했는데 진이가 내 말 안 듣고 갑자기 내일 좀 하더니 나중에 언제부턴가 갑자기 내 말 슬슬 안 듣기 시작하더니 이제 나를 올라타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생산력, 좁게는 기계, 크게는 생산력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계속 저승의 힘이 컨트롤이 안 된다. A를 불렀는데 이 생산력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공황으로 나타난다.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공황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부르주아가 불러낸 거예요. 부르주아가 불러낸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과잉 생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자기가 산출한 위기다라고 말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근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부르주아 사회 자체가 생산이 안 되고 무너지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르주아 사회의 매우 역설적인 어떤 것인데 두 번째는 부르주아지에게 죽음을 안길 또 하나의 주체를 또 부르주아는 생산하는데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다. 첫 번째 아이가 진짜 형제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나중에 어떤 신문에 형제의 형제, 기계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사실 우리는 사이 안 좋잖아요. 인공지능 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제일 피해보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형제고 이건 형제 간 싸움이에요. 이상하지만 마르크스하고 형제예요. 같이 났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쓰는 거죠. 부르주아지는 아까는 마법사는 감당 못할 힘을 불러냈다가 기계 생산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무기가 바로 그 무기가 기술이라면 기계라면 나를 이제 기계 때문에 내가 죽는데 죽을 때 나 묻는 애는 프롤레타리아트다 이런 거예요. 현대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 발전과 함께 증대합니다. 물론 여기서 꼬맹이 디테일 문제를 한번 나중에 고민해봐야 하는데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트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 이제 뭐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엥겔스나 마르크스는 명문으로는 19세기 노동자 계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분명히 노동자 계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선언에만 입각해서 보면. 근데 이 말은 노동자 계급이 항상 프롤레타리아란 말인 건지 아니면 요 현실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본에서는 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본에서는 노동력을 가변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본의 한 형태로. 자본의 하나예요. 노동력도. 그런데 개기고 막 싸우고 하는 장면에서는 꼭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단어를 써요. 자본의 펑셔널한 역할을 할 때는 노동력이 있을 때는 가변 자본이라고 부르고 자본에게 멜 펑션이라 그러나요? 자꾸 오작동하고 개기고 하는 애들이 나올 때는 미국의 프롤레타리아는 말을 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발리바르가 그런 식으로 프롤레타리아 용법이 그렇다고 쓴 적이 있는데 정말로 찾아보면 묘한 대목에서 쓰긴 써요. 100개가 다 맞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조금 용법이 다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말이에요.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나 노동자 단결하라가 지금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깊이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노동력을 늘려가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이 발전할수록 19세기적 현실에서 마르크스가 보건데 프롤레타리아트도 중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본주의를 타도하게 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프롤레타리아를 낳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를 낳고 있다 이거죠. 자, 아까 기계하고 똑같은데 마르크스의 어법을 보세요. 그 안에 발전 원리가 자기 매장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매장자가 무슨 야만인처럼 밖에서 뛰어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건데, 오르소독스 독사가 있는데 파라 방향으로 자꾸 독사가 성립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발전한단 말도 맞아. 얘들이 있어야 발전해요. 그러나 이거 할수록 위기에 빠진다. 또 동시에 성립한다고. 이 어법이 이제 매우 역설적인 어떤 변증법이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는 공업이 발전하면서 그 성격도 변한다. 처음에는 얘들이 뭐하니까 잡다한 애들.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원래 집에서 일하던 애들을 그냥 전기세도 아끼고 재료비도 아낄 겸 해서 한 장소에 몰아놨을 뿐이에요. 근데 몰아놓으니까 얘들이 집에 각자 간에서 집에서 봉투 접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모아놓으니까 자꾸 옆에 속닥거리고 말하고, 한 애를 야단치 맨날 집에 있을 때는 딴 애들이 몰랐는데 야단치고 옆에 애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조직화됐고, 처음에 이 조직화도 한 거죠. 왜냐하면 혼자 따로 일하는 것보다 야 너는 이것만 하고 너는 이거 해,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루 종일 하지 말고 너는 묻기만 하고 넌 나르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이 함께 있어야 이 일이 하나가 완성되는 식으로 일이 발전하는데, 그 얘기는 공정에서 묶다 보니까 조직화를 누가 시켜준 셈이냐면 부르주아가 시켜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이 의식으로 물론 단결해야지도 할 수도 있지만 작업 형태가 노동 형태가 서로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오거나이즈 한단 말은 유기적으로 만들지만 또 조직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묶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업은 이때 엄청나게 짓밟히고 패배하지만, 요 근처에도 혁명이 많이, 파업들이 많이 나와 깨지지만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 패배를 경험하지만 왜 승리냐면 교통, 연대, 단결, 이것 때문에 양상을 보라고, 떨어져서 문제를 상황을 지금 보라고,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뭐랍니다. 투쟁의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확대된 단결이다. 이제 부산에서 한진중공업 했더니 서울에 있는 애들까지 반응한다. 그 파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과 비교해 보면 승리란 표현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진전됐다고, 뭔가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냐고. 그래서 성과는 단결이 성과지 직접적으로 그 파업을 이겨서 임금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는 두 번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으킨 각성과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이야기 된 감정적 유대와 행동의 어떤 단결이 성과이지 그 파업에 직접적으로 문을 닫았냐 열었냐는 조금 딴 문제다, 이런 것이죠.